내 눈앞에서 도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 미국 ABC 방송국 소속의 현장 기자입니다. 올해로 32살이 되었고,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재난을 취재하며 살아왔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는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작은 지역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일하다가 점점 더 큰 사건을 다루는 기자가 되고 싶어 LA로 이주했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뉴욕에 계시고 저는 막내딸이에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가족들은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걸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늘 걱정합니다. 특히 위험한 현장을 자주 가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제발 조심하라고 당부하시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진실을 알리는 게 내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총격 사건, 허리케인, 대규모 시위 등 온갖 사건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LA 산불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 몰랐어요. 불길은 처음부터 거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취재 지시를 받은 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LA 북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카메라맨 팀과 함께 곧장 헬리콥터를 타고 산불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붉은 화염이 마치 바다처럼 출렁이며 도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고속도로에는 차량들이 갇혀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죠. 사라,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카메라맨 마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저와는 여러 차례 위험한 취재를 함께한 동료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산불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우리는 곧장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LA 북서부의 한 주택가에서 실시간 리포트를 하기 위해 장비를 세팅했어요. 주변에는 이미 연기가 가득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LA 북서부. 현재 이곳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긴급 대피 중이며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리포트를 마친 후 우리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자로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차를 멈췄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고 차가 연기에 갇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차 뒤에는 2살, 5살로 보이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수많은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1번 그대로 취재를 이어간다. 2번 이 가족을 대피시킨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마이크, 카메라 꺼. 이 아이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우리는 즉시 그들을 차에 태웠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몇 번이나 도로가 막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지만 결국 대피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사하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리의 방향을 돌아보았어요. 불길이 한 건물을 완전히 삼켜버린 모습이 보였죠. 저는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인타운 근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몇몇 상점들이 이미 약탈당한 흔적이 보였어요. 경찰들은 화재 진압과 시민 구조로 바빠 약탈자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 건물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사라? 그는 바로 제 옛 태권도 사범, 이정훈 사범님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건 10년도 더 된 일이었으니까요. 사범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 대피시키고 있었어. 다행히 태권도장 아이들도 전부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범님은 자신의 도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장도 위험해. 그때
도장에서 불길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범님. 안에 누구 있어요? 차범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분이 남아있어. 우리 도장의 관리인 할아버지야.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요. 같이 들어가서 그분을 데리고 나옵시다. 차범님과 나는 불길이 번지는 태권도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타다 남은 간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도장 내부에서는 희미한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차범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독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썼어요. 기자로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지금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밀어 열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몰아쳤습니다. 내부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쓰러진 매트들이 타고 있었고 벽에 걸린 태권도 수련 사진들도 이미 절반이 불에 그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인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 최대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쪽 사무실에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늘 그곳에서 서류 정리를 하셨거든요. 차범님이 앞장섰고 저는 그를 따라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천장에서 뜨거운 나무 조각이 떨어지며 눈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차범님은 빠르게 길을 돌아 반대편에서 저를 이끌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서 가요.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껏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계세요? 차 사람 있어?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했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차범님이 단숨에 자세를 잡더니 강한 앞차기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그런 걸 감탄할 때가 아니었어요. 문이 힘겹게 열리자 안쪽에서 연기가 몰아쳐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휘저으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구석에는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책상이 넘어지면서 그의 다리를 덮치고 있었고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는 듯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책상을 치웠고 사범님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가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중에 바닥 일부가 무너졌고 연기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제 출구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쪽 창문으로 나가죠. 저는 급히 도장의 큰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창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약간의 충격만 가하면 깨질 것 같았어요. 차범님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강력한 돌려차기,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사범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 없어요? 소방대원이 물었고 저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이분부터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들은 할아버지를 급히 들것에 실었고 저는 땅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차범님은 먼지가 묻은 도복을 털어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기자라는 건 꼭 카메라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군.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직접 뛰어들어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차범님과 저는 한숨을 돌리며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연기를 많이 들이마셨지만 다행히 의식이 있었고 의료진도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방은 여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공기는 뜨겁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길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작은 불씨들이 곳곳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주민들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집과 가게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이크. 신호 괜찮아? 카메라맨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점검했어요. 지금 라이브 송출 가능해. 저는 방독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정리하며 생방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입니다. 산불이 휩쓴 이 지역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방금 전 저희는 한 태권도장에서 구조 작업을 도왔고 한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따라 이동했어요. 저는 불길이 지나간 거리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불길은 이미 지나갔지만 도로 곳곳에 남아있는 잔해들이 화재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절반은 무너졌고 나머지 절반은 불에 그을려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건물의 피해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피소로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송을 마치고 우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혼잡했어요. 도로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오가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차를 버려둔 채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피소는 학교 체육관을 임시로 개방한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식수를 나눠주고 있었고 안쪽에는 구호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대충 깔아놓은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몇몇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처음에는 다들 말하기를 꺼려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이 불탔어요.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겨우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순간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는 말을 하다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피 과정은 어땠나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이웃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태권도장에서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어요.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 돌아보니 사범님이었습니다. 그는 구호물품을 나르며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었어요. 사범님도 여기 계셨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왔어.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겠지.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화재가 휩쓴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도우며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범님과 저는 조용히 체육관을 둘러보았어요.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켰어요. 이곳에는 아직도 불길을 피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사범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자는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대피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남기로 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대피소에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여전히 잿빛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불에 타버린 차량과 건물 잔해가 널려 있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LA 산불 속에서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산불로 인해 도시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일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소방관으로 위장해 약탈을 저지르는 범죄였어요.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물건을 훔쳐간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별별 사건을 다 봐왔지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조차 일부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로 보였던 걸까요? 마이크, 오늘은 이 사건을 취재해야겠어요. 카메라맨 마이크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도대체 어떻게 소방관으로 위장한 거지? 정확한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짜 소방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불이 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한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장비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대요. 심지어 화재 진압을 핑계로 가게에 들어가 금고까지 털어갔다고 해요. 미쳤군. 마이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장으로 가볼까? 그 전에 대피소 상황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구호물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 대피소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곧장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와 생필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제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뭐죠? 멀리서 한 남성이 구호물품을 몰래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품이 쌓인 곳으로 다가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상자를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도둑인가요? 마이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메라 돌려요. 저 사람 뭔가 훔치려고 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한 상자를 가슴팍에 안고 황급히 체육관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사범님이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둑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둑은 당황한 듯 주춤거리다가 갑자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잡아야 해요. 저는 급히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예상보다 빨랐고 곧 체육관 바깥으로 도망칠 기세였어요. 그때 사범님이 순식간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의 뒤를 잡고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악, 나. 도둑은 비명을 질렀지만 사범님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뭘 훔쳤죠? 사범님이 차갑게 물었어요. 저는 도둑이 떨어뜨린 상자를 주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비상식량과 생수, 그리고 몇 개의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약탈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도둑질처럼 보였습니다. 이걸 훔쳐서 어디에 쓰려고 했죠? 도둑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거라도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제야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어요. 나이는 많아 보이지 않았고 손은 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이 어디 있죠? 도둑은 주저하며 말했어요. 저쪽 다리 밑에 우리 집이 다 탔어요. 대피소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훔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범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야. 다들 힘들어도 남을 해치지 않고 돕고 있잖아. 도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거 돌려놓고 우리랑 같이 갑시다. 도둑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뭐라고요? 당신 가족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 도와야 해요. 도둑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합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자원봉사자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리 밑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어요. 노부인 한 분과 어린아이 둘, 모두 피곤하고 지쳐있는 얼굴이었어요. 사범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대피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또 한 가족을 대피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산불과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탈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의와 배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에는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대피소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정신이 멍한 상태였습니다. 산불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약탈을 막기 위해 사범님이 나서는 장면까지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한인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LA 한인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한인회는 빠르게 마스크와 담요 같은 구호물자를 모집해 피해 지역에 보냈다고 했어요. 단순히 성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직접 달려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집과 가족과의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최종 복구까지의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
한인회는 이렇게 발표하며 모든 기부금이 단 1달러도 운영비로 쓰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100%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단결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영웅이 됩니다. 차범님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있었고, 대피소에서 직접 구호품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한인 사회가 힘을 합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 취재 내용이 뉴스로 방영되자 많은 미국인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진정한 영웅, 한국인들의 단결력이 놀랍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고, 방송사에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인가?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하게 뭉치는 이 단결력, 서로 돕는 마음.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